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어섰고 한때 10,000명대까지 감소했던 미국도 12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장 빨랐던 이스라엘도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또다시 바이러스 쇼크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를 우선은 미국 상원의 인프라 법안이 어느 정도 완충을 시킨 것 같습니다.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그 두 가지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네. 오늘 그 상원에서 인프라 법안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 예. 초당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죠. 그래서 인상적인 용어가 바이파티션 이렇게 해서 초당적이다 하는 표현은 한국에서도 상당 부분 국회의원들이 갈등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긴박할 때는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상원이 지금 50대 50, 캐스팅 보이스는 해리스가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원으로 넘어왔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이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지연시키겠습니까? 지연시키는 것은 아마 하원으로 넘어오면 바로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에. 왜 9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산 통과가 불확실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트럼프 정부의 그 연방부채 상한 유예 제도가 7월 말로 끝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연장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인프라 그 법안이 확증적으로 이렇게 상원을 통과해서 하루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우선순위가 이쪽이 유예제도 연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걸 좀 가결시키든 안 가결시키든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원을 넘어왔는데 이것이 사실 불투명하다 하는 것은 그런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인프라 법안은 대체로 보면 증세보다는 적자국채, 장기가 인프라니까 네. 적자국채 반응인데요. 아시겠습니다. 연방부채 상한이 꽉 걸려 있으면 신규 국채를 적자국채를 발행을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겠습니다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했던 또 기다리던 사항이 통과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다우지수 지수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요인 중에 하나고 오늘 말씀드린 델타 변이의 그 충격 정도를 흡수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상 최고치보다는 불안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의 부담에 따른 상승, 국채 금리가 지금 오늘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시장에서는 전혀 가장 관심이 이 달러 가치죠. 아마 증시보다도 달러 가치가 월가에서는 더 주목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관련해서도 이렇게 달러 가치의 향방이 굉장히 주목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달러는 그 금리 상승과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겹치다 보니까 아주 강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늘 93 레벨대에 들어갔는데요. 이 93 레벨대는 지난 3월에 이후에 5개월 만에 93 레벨대에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요인, 금리 상승 요인, 그 다음에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이런 것이 겹쳐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오늘 그 한국경제TV에서 짚어주는 요인은 어제 그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인해서 그렇다 보니까 환차익, 환차손 여부와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 향방이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처음에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1150원대 이렇게 근접하는 모습이고 한때는 이렇게 장중한 때 1155원까지 올라갔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원달러 환율을 좀 올린다면 외국인 입장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환차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그 자금을 넣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해외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좀 관심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인 개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캐서 분께서는 워롯이 이렇게 제롬 파월의 의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예. 이 뒷배경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파월 의장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하면 가상화폐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렛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민간에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 들어갔던 것도 그것이 투기든 투자든 어찌됐든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 국민들의 자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불필요하냐, 중앙은행 총재로서 불필요하냐 하는 입장에서 워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련 기관의 로비보다는 사실 그런 것을 좀 흡수해서 이걸 좀 어떻게 수용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중앙은행 총재의 이렇게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사실은 오늘 강하게 파월 의장이 지금 여름 휴가철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비트코인 간에 이렇게 기랑 대결을 하는데요. 오늘 그런 것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은 이틀 전보다도 또 어제보다도 이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는 그래도 역시 주식에서 비트코인 우리가 주식에서 비트코인이다 할 만큼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이후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의외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사실 우리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가석방 결정하고 나서 당일날 저녁 늦게 이제 결정했으니까 예. 신속하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8만 원, 12만 원까지 간다 하는 쪽에 아주 낙관적 얘기했습니다는 아침 새벽 방송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차피 외국인의 향방이 중요하고 외국인의 향방이 중요할 때 국내 언론보다도 외국의 언론들이 냉정하게 좀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동학개미라든가 이런 분을 사랑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를 애틋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방송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객관적 현실은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외신들이 상당히 어둡게 보도한다 하는 이 대목을 아마 좀 시청자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게 가석방 결정보다는 외국에서 보면 정치적 계산이 좀 많이 깔려 있다. 그리고 가석방 문제 이렇게 사변 문제를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하느냐. 그러면 대기업 총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가석방의 성격상 법무부 장관의 밑에 두도록 하는 거냐. 세계적 기업이 지금 신속하게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건건이 해외 나갈 때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하면 법률적 리스크는 가석방을 통해서 더 증폭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가석방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기업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좀 발표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어제 그런 쪽도 진단해 드렸습니다.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절반의 자유다. 절반의 자유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사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살까? 이전 것처럼 살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저도 몇 차례 거쳐서 확인했습니다. 주가가 가석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그 대형주를 주장했던 사람들 뭐 4,100 이렇게 한 사람이 12만 전자, 10만 전자는 조만간 있을 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무려 1,300원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외국인의 우리 작은 정PD께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는 굉장히 거셌죠. 그래서 주가 한 440만 주 이렇게 해서 매도세가 그랬던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역시 아까 서상영 이사께서도 얘기했습니다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과 달리 1% 넘게 나스닥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환차익 여부가 있어야 한국에 들어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93레벨 5개월 만에 강세가 됐고 원달러 환율도 더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본다면 쉽지만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밤에 이미 넘어섰고 오늘 아마 발표가 될 텐데 2,2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어제 방송 주제를 뭐를 할까 했다가 네. 우리가 국제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감독 기관의 예. 수장께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뒤늦게 외국인들 사이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 어제도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 퍼펙트 스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밤에 이렇게 요즘 이슈가 많아서 제가 한 12시 이전에 이렇게 일어나서 사실 이렇게 보다가 국내 뉴스에 지금 전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00명이 넘어섰다. 예상은 한 2,200명 나오죠. 네. 근데 2,000명이 넘어섰다 하는 이 충격에 사실 델타 변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상태 관심사에 가장 부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이 문제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 확산세는 저는 이 용어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나왔습니다. 변이는 델타 감마 이렇게 쭉 해서 변이도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지배종, 우세종이 되고 있는 델타 변이에 아마 그동안의 진전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이 진단은 작년 10월에 나왔고 이 문제는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좀 대응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측면이 4월 달에 이렇게 됐고 이때서부터 상당히 속도가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우려 변이가 5월에 됐고 그리고 이제 이때에 우리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쇼크 문제에 대해서 우세종, 지배종이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대체로 세계가 되게 빠르죠. 이런 과정에서 미국도 한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 정도 근접하다가 또 7월 4일 날 공교롭게도 독립기념일에서 접종률이 70%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63%의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제2의 독립선언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불안한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청자분들도 또 한 차례 이렇게 너무 낙관론에 이렇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해서 그때 항의도 받았습니다는 어찌됐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첫 이렇게 2,000명이 넘어서 오늘 확진자 수가 한 2,200명 이 정도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델타 변이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코로나의 원류, 코비드 19에 대해서 팬데믹 선언했던 것이 작년 3월인데요. 네. 델타 변이 우세종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2의 팬데믹 선언이 네이처라든가 이런 과학과 관련된 잡지는 사실 올 가을로 예상했는데요. 이것이 상당 부분 앞당기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델타 변이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델타 변이가 감기 수준이다. 그래서 코비드 19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쪽에서 델타 변이의 각국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이 가자. 위드 코비드에서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락다운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보리스 존슨이 영국에서 보면 같이 가자 하는 이런 데서 첫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가자 하니까 이 델타 변이 코로나 문제 확진자 수가 초기에는 좀 안 나타나다가 저게 그렇게 증가하지 않다가 지금 확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같이 가자 사례가 결국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 재봉쇄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미 그 4단계 격상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경제가 봉쇄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아마 명동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에 강남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가로수길이라 그러네요. 네, 신사동 예, 가로수길. 예. 가로수길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고가 있는 홍대라든가 이런 쪽 보면 정말로 진짜 저녁 때 보면 아주 썰렁하더라고요. 적막합니다. 적막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명동에 가서 그분이 딱 손잡고 우는 내용을 아마 저도 예. 눈물을 그때 흘렸는데요. 그때 아마 방송했던 때가 그때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제가 봉쇄된 상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경제가 봉쇄된 쪽으로 락다운 쪽으로 다시 대응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 미치는 파장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벌써부터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영향들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상당분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게 발표되는 거 보면 예. 이제 피크아웃이다, 정점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어제는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낮게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경기 순환상으로 보더라도 하반기는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수준인데요. 우리가 보면 오늘 재미난 표현이 월가에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축보를 좀 빨리 터뜨리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 그래서 뭐든지 이제 위기 때는 딱 위기에 처음 이렇게 조짐할 때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 앞서게 추진하면 1900 이렇게 30년대가처럼 경기 안정을 해야 되는 중앙은행 총재 그때 당시에 에클스인데요. 너무 테이퍼링 쪽에 조금 좋아지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미리 판단해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사실 그 경제를 자 엄동설에네 위기는 엄동설에네 봄날에 푸릇푸릇한 싹이 돼서 그린슛 됐는데 요 그린슛이 야 내가 봐라 내가 정책을 잘 폈기 때문에 공치사하면서 요게 이렇게 위기 국면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봄날에 푸릇푸릇한 싹인 그린슛 단계에서 저 뭐 에클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공치사하는 과정에서 봐라 잘 됐지 않았느냐 해서 이렇게 테이퍼링 추진하다간 다시 경제가 거꾸러지는 옐로우 위즈 시즌 잡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파릇파릇한 속이 그때서부터는 잘 뼈대가 잘해서 전지 작업을 해서 뼈대를 잘 해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네. 골든골이 된다 하는 측면인데요. 최근에 보면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됨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역에서는 이런 그린슛, 옐로우 위즈 이런 제도나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사실 금융 완화 정책까지 했거든요. 금융 완화 정책은 돈을 푸는 경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푸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유동성 문제, 심리적 측면에서 많이 좌우돼서 지금의 증시 모습,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가닥이 잡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한번 봐야죠. 지속 가능성은 이와 같은 델타 변이라든가 이럴 때 기반이 튼튼하면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시 거꾸러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그린슛이 옐로우 위즈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한번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네 가지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우리가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요. 너무 낙관론이 확산됐다. 우리나라의 일부 증시에 대형주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 작년 말서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가 4,000 간다, 4,100 간다, 줍줍해다 이런 낙관론이 부른 상태에서 이 코비드-19 내지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부에 대해서 사실 인식이 많이 떨어진 측면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마 시청자들도 나름대로는 공감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저가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뼈대가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호재와 악재 요인이 나오면 호재 때는 뱀이 그냥 꾹 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악재 같은 경우는 또 금방 내려가고 하는 스네이크 네. 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저가 튼튼하지 못했다는 측면. 세 번째는 너무 이렇게 경제가 사실 중간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이 튼튼해야지 중산층이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요. 근데 중간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사람은 보난자 이펙트, 그 밑에 사람은 스퀘어 이펙트. 중산층이 무너지니까 경제 성장률은 대표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균값의 함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세 년과 같처럼
잘 사는 사람이 아주 그냥 무척 잘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것처럼 못 사는 사람이 대중입니다. 그러면 뭐냐? 사실 그 전세 랭커에 잘 사는 것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 그 뭐 옛날에 국회의원 중에 기업인 중에 뭐 3천억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국회의원 전체에게 300명의 평균을 하면 어이구 4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람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평균자가 18억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서부터는 저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코로나 사태에 나왔거든요. 이 bonanza 이펙트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의 왜곡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률 주가 수준이 상당 부분 실상에 비해서 잘도록 착시 현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저 국민 중산층 국민들은 대부분 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으니까 정부 단계에서 경제 성장률 4%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체감 경기를 못하는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가 딱 해서 나오면 그만큼 뭐냐 이런 네 가지 시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담이 곧바로 오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좀 심심찮게 나오죠. 오늘도 월가에서 심심찮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경기 순환상 보면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특히 중국 경제가 골드만삭스 경쟁이 많이 낮췄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공장이라는 우리도 이 문제 지켜봤습니다는. 그러나 델타 변이가 되면 가뜩이나 코비드 19로 의해 가지고 공급 차질이 되는 상태에서 공급 차질이 더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는 지금 아시겠습니다는 연일쯤 물가 지표가 발표되죠. 물가 전부 이렇게 높게 나오죠. 특히 PPI, PPI에서 향후에 소비자 물가. 왜냐하면 PPI가 소비자 가격 정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서 사실상 그 이윤이 떨어지면 이윤이 이렇게 둔화되면 사실은 그것을 좀 감수해야 되는데요. 이걸 전가시킵니다. 그게 독점의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각국으로부터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독과점을 규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럴 만큼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성장률 들어야 되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경기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이것입니다. 세계 증시와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다면 이미 작년에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어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저는 꼭 인프라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드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초당적으로 그걸 유난히 초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 하면 초당적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초당적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미국 사람이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측면입니다. 상황이 워낙 어렵다 워낙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처리해야 네. 이런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상태에서 이 공화당이 민주당에 딱 해서 옥을 메고 있으면 공화당의 지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표심을 생각해서 합심할 땐 합심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초당적으로 합의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델타 변이에 따라서 이제는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울트라 금리 완화 정책 취했죠. 그렇죠. 미국 제로 금리 취했죠. 그다음에 돈은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에 해서 원칙을 취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해서 경기가 둔화가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컨저가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제를 추진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제닛 앨런이 지난번에 효율적 하한선 얘기, 효율적 하한선 얘기 해서 그 effective lower bound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네. 그래서 금리가 너무 낮으면 거시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은 요 effective lower 이렇게 bound 요 용어가 좀 어렵다 하시면 유동성 함정 얘기를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너무 풀리고 금리가 낮으면 사실상 뭐냐 요 금리가 돈에 파묻혀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으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구 전략할 때 일단 금리 기능을 보여야죠. 그러면 그때 에워싸고 있는 돈부터 흡수해야죠. 여기 테이퍼링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금리 기능이 보여야 금리를 올리더라도 민감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케인존의 트랜스퍼 메커니즘에서 금리가 보여야죠. 에워싸고 있으면 전 앵커가 있잖아요.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더 아름다운 사람한테 애워싸고 있으면 미모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앵커의 역할에서 미스 코리아에서 진이 되려 그러면 뭐냐면 그 뒤에 뒷절에 나오는 진짜 미스 코리아 했던 김수현 이사 이런 사람들 잘생긴 사람이 다 빠져야 전 앵커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 테이퍼링이 왜 먼저 추진해야 되냐 그런 대목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전 앵커를 사랑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내가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샘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유동성적인 통화정책 측면에서 데일타 변이가 되면 어렵다. 자, 그러면 지원금은 어떠냐? 지금 이제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코브라 이펙트 때문에 이제 더 지원하면 안 됩니다. 노동시장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방부채 상환 유예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줄 때는 그때는 연방부채 상환 유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거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재정 사이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오늘 공화당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처리했던 것도 바로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세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증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아서 레퍼커브상 텍스 레이트 부담이 되니까 경제 의욕이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부가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집 한 채 얻어보면 전부 걷어가? 내가 있을 때 쓰지.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갖고 딱 하면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요. 증여세 마련하지 못하면 재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날아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재산이 딱 해서 건물 하나 팔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양도세 물어있죠. 현금이 없을 때는. 또 증여할 때 또 그 세율이 묻어있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 날아가야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유산은 무슨 유산이냐. 증여는 무슨 증여냐. 내가 있을 때 다 써버려야지.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도 그게 아서 레퍼강 텍스 레이트와 정부의 의욕 고치를 떨어뜨리는 abnormal zone, 비표준 지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텍스 레이트가 올라가면 정부의 가번트 레베니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무 세율이 높으면 의욕이 거치돼서 경제가 둔화되고 텍스 레이트, 가번트 텍스 레베니가 떨어지는 소위 네거티브 단계의 비표준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오늘 사실 인프라 확충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처리한 거고 한편으로서는 인프라 확충은 이렇게 통과된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세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 보면 소문에서 뉴스냐?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데일타 변이 문제, 연방부채 유예 아직 우선순위가 통과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데일타 변이에서 추가적으로 할 땐 정체 여지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쓸 수 있는 정책마저 다 소진돼 버린다면 결국에는 증시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증시는 유동성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측면에서는 사실 심리적 측면이 많이 작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테슬라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네. 이런 측면에서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저금리 문제도 하나 요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꿈과 이상 같은 PDR 지표, Price Dream Ratio라든가 그다음에 Price Patent Ratio에서 PPR 지수 이런 것이 PBR보다 더 높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적용자태의 BDX성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제 거꾸로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뭐냐? 그때서부터는 옛날 잣대가 들이대는 겁니다. PER이 고평가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올라갈 때는 PDR, PBR 지표를 이렇게 PDR 지표, 그다음 PPR 지표 얘기에다가 내려갈 때는 PDR 지표, PPR 지표가 되면 여전히 하락대들에도 희망을 던져주고 하락폭이 제한되겠습니다. 자, 적용잣대가 PER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고평가돼서 던져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제 공교롭게도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자, 이렇게 수익이 없다.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확장성 때문이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어제는 이것이 너무 골목 상권까지 이렇게 진입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요거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 한번 꺾이면 그때부터는 야, 카카오가 얼마나 돈이 있어? 어차피 수익이 나?
이렇게 저 정도 올라갈 줄은 수익이나 하면 PR 지표가 들이댄다는 얘기입니다. 고평가 문제가 들이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PDR, PPR 지표, PDR, PPR 지표가 적용하지만 내려갈 때는 PER 지표, PBR 지표, 종전의 지표가 적용되는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 작년 9월서부터는 한국 주식주, 올해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서는 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대형주 기술주에 관계없이 사실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주로 추천했던 겁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 네. 일일비하지 마십사. 배당을 많이 주는 주.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다. 현금 확보라는 것에서 주가가 좀 너무 올라갔을 때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이런 쪽의 모습을 건의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을 해놓으셨다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델타 변이 확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나름은 좀 안도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신 보급이 느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달 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8번은 제가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8번은 그냥 자막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7번까지 하면 시간이 아마 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오늘 2,000명이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수치를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수치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은의 입장에서 보면 5월 그 금통위에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애초에는 상당 기간에서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그 상당 기간에 사실상 그 당분간을 본다면 곧 미치지 않겠느냐 5월 달 대비해서 6개월 미치라면 10월, 11월 인상설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한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앞당겨서 합창하듯이 이렇게 해서 8월로 앞당겨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난 방송으로 했습니다는 지난 방송이 한국경제TV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는 금리라는 민감한 변수는 한국은행의 목적대로만 운영해야지 사실 다른 문제, 마치 뭐 금융시장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다른 게 핑계를 하다. 이렇게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조기에 서두르면 안 된다 하는 입장으로 시청자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이 좋으냐 하는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 이렇게 보면 전분기 대비 연율로 바꿔버렸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죠. 미국은 6.5%입니다. 한국은 2.8%입니다. 우리가 1분기 대비 공식적 총계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0.7%입니다. 에스터리크 4승 연율로 떼버리면 2.8% 정도 나옵니다. 그럼 미국이 더 좋습니다. 미국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PCE 물가인데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것처럼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편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월별 지키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6월입니다. 6월 미국은 5.4%, 네. 그다음에 한국은 2.4%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목적상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 목적이 필요성이 적은 거죠. 네. 뭐 저는 그냥 월등히 적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델타 변이 이렇게 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나중에 중앙은행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페드는 아직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BOK는 금리 인상설, 한국경제TV에서 금리 인상에 반대를 해 마치 뻔때를 보여주듯이 이게 몰아가는 형국이거든요. 채권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하면서 이런 입장이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코로나19는 유동성에 의해서 경제 전체에 마치 좋은 쪽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이 튼튼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이 물렁물렁한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그것을 잣대로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 하더라도 이 기반이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물가가 조금 올라가 어디가 이렇게 해서 금리를 빨리 가져갈 때는 이렇게 델타 변이가 2,000명 돌파했을 때 금통위원들의 지금의 마음의 심정을 한번 묻고 싶겠습니다. 하이퍼 언서티티입니다. 하이퍼 언서티티 초월학시 때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페드가 우리보다 금리 인상 여건이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나가는 모습은 국민 생활에서 지금은 유동성이라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이 먼저 가지 않는데 그게 바로 국민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늘 2,000명 지났는데 델타 변이가 코비드-19보다 경제 영향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국민은 공포에 가 있는데 경제는 심리에서 많이 영향받는데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처음으로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와 또 증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